이 모든 자료는 언제든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사진 옆에 또 하나의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법무법인 가사팀 명함과 사건 접수 번호가 적힌 메모가 함께 올려져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장인의 어깨가 움찔했고 장모의 입술이 굳어졌다. 아내는 시선을 피했지만 방 안을 가르는 싸늘한 정적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서울의 본사를 둔 대기업 헬스케어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기술 검토, 투자 협의 때문에 한 달 절반은 집을 비웠다. 밤늦게까지 회의실 불빛을 끄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만 덕분에 수입은 꾸준히 올랐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가정사에 깊이 개입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내 성실함이 결혼 생활에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믿음은 착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장인과 장모의 권유로 2세대 주택을 지어 함께 살게 되었다. 내 저축과 대출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 여겼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으니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내에게도 든든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집안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누군가가 뭐라고 했어? 하고 되묻는 식이었다. 식탁에 앉으면 억지로 내뱉는 한숨 소리가 흘렀고 욕실에 들어가면 내가 쓴 물은 남김없이 빼고 새로 받아야 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신호가 집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카카오톡에서는 아내가 늘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빨리 보고 싶어. 나는 그 말들을 믿고 출장지 호텔방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화를 걸었다. 회의가 너무 길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나 훗날 알게 된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청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한강뷰 레지던스에 머문 기록까지 남겼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장인과 장모의 태도였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날 나는 리빙룸에서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다. 장인은 담배를 피우며 참 괜찮은 청년이야라고 말했고 장모는 부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웃음을 띠고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었지만 이미 모든 걸 본 내 눈을 더는 속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온 집, 내가 벌어온 돈, 내가 흘린 땀방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다짐이 차갑게 자리 잡았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는 풍성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전복죽, 제철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것은 전날 남은 조기구이 한 토막이 담긴 플라스틱 통뿐이었다. 전자레인지조차 거치지 않은 손끝마저 차갑게 식어있는 음식이었다. 다녀왔습니다. 내가 인사했지만 장인은 신문을 크게 넘기며 코웃음을 흘렸고 장모는 접시를 세차게 부딪히며 부엌을 오갔다. 아내는 잠시 눈길을 주었으나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따뜻한 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나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비릿한 생선살이 혀끝에서 흩어졌지만 삼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늘 드디어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들려오는 것은 신문을 넘기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젓가락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장인이 식기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차갑게 내려앉은 눈길이 나를 겨눴고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굳게 세웠다.
이 집 밥이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냐? 순간 장인의 손바닥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쾅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이어 내 멱살이 거칠게 잡혔다. 몸은 벽 쪽으로 세게 밀려갔고 식기장 모서리에 뒤통수다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이 번개처럼 퍼졌고 위태롭게 놓여있던 장식장이 흔들리며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잡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112를 눌렀다. 도와주세요. 입술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내 앞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흰 불빛이 눈을 찔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나는 서울종합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뒤통수는 심장 박동처럼 욱신거렸다. 옆에서는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매섭게 스며들었다. 이런 단순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심이 묻어 있었다. 간호사는 의료용 카메라로 내 뺨에 남은 자국을 연속 촬영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자로멍의 크기를 재어 꼼꼼히 차트에 적어 내려갔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내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말이 몇 번이고 새어나오자 의사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처치실 문가에 서 있던 아내가 순간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그러나 나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고 더는 그녀의 연기를 받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형사는 간단히 신분을 확인한 뒤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수첩 위에는 내 진술이 차곡차곡 적혀갔다. 곧이어 누나가 달려들어왔다. 이상했어. 몇 달 전부터 전화도 줄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역시 그랬던 거구나.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 메아리 쳤다. 잠시 뒤 부모님도 허겁지겁 도착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게 다 그 집 사람들 짓이지? 아버지는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면회 시간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누구도 쉽게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몸은 부서진 듯 무너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다. 며칠 뒤 경찰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 진술은 기록으로 남았고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자료까지 증거로 첨부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사건 단순한 가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연기를 보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다. 내 얼굴에 남은 멍 자국이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의 차가운 벽, 판사의 망치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언젠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잿빛으로 내려앉은 서울 하늘과 달리 내 결심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구급차에 실려간 지 닷새 뒤 결국 두 집안이 마주 앉았다.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다. 실수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장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여졌지만 목소리에는 부자연스러운 떨림이 묻어 있었다. 장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피곤이 겹쳐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하고 변명 비슷한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내 옆에는 누나가, 맞은편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만이 장인네의 가족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 손을 뻗었다. 안에서 꺼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리자 종이의 모서리가 은은한 불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앞으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청담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로의 어깨를 맞댄 아내와 최강민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날짜는 내가 도쿄 출장 중이던 금요일 밤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내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냥 지인이에요.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은 방 안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사진 옆에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어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법무법인 가사팀 명함과 사건 접수 번호가 적힌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장인의 어깨가 움찔했고 장모의 입술은 굳어졌다. 아내는 시선을 피했지만 방 안을 가르는 싸늘한 정적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우리는 결국 법정에 섰다. 차가운 목재벽,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인네 가족은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 측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 사진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명백히 반박합니다.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판사 역시 눈빛을 좁히며 서류를 넘겼다. 증인석에 선 의사가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이 부상은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어서 호텔 직원의 진술서, 카드 사용 내역, SNS 기록까지 차례차례 제출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갑고도 선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집안의 갈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탁자 위에 사진들이 하나씩 놓였다. 청담 레스토랑, 강남 쇼핑몰, 호텔 로비. 아내와 최강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장면, 심지어 장인과 장모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출장 중 비어있던 집을 틈타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말 그냥 지인일 뿐이에요.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모도 덧붙였다. 그날은 내가 불러서 단순한 식사 자리였어. 그러나 방 안은 이미 얼어붙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리에는 여전히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단호하고 확고했다. 탁자 위에 명함이 하나 내려앉았다. 짙은 남색 바탕에 새겨진 글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전문. 그 문구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나는 부모님과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서자 장인네 가족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내 등에 꽂혔다. 잠깐만, 제발 기다려줘요. 아내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터져 나왔지만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그 소리를 단호하게 끊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어머니의 분노 섞인 외침이 방 안을 갈랐다. 그동안 다 알고 있었다. 폭행도, 외도도 다 들었다. 그 말에 아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더는 변명할 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뒤 내 손에는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두툼한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가정폭력 피해 진단서,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청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놀이공원에서의 데이트, 우리 집에 몰래 드나드는 장면까지 모두가 증거였다. 편지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자료는 언제든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법무법인 회의실, 내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 위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히 흘렀다. 우선 장인의 위안상해 사건, 치료비와 입원비, 장기적인 후유증을 고려해 약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아내가 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총 8천만 원. 마지막으로 아내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7천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배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은폐에 가담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습니다.
그 순간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장모는 의자 위에서 몸을 잔뜩 움츠렸고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을 시도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이런 금액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범위입니다. 오히려 가족 단위의 가담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도 낮은 편이지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때 변호사는 서랍에서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참고로 상대방 즉 불륜 상대자 최강민 씨는 이미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또한 최강민 씨는 모든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남편의 출장 일정을 확인해 계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건 아내 쪽이었다는 사실도 증거 사진과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억울하게 당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갑게 굳어버린 결심뿐이었다.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치든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무릎 꿇고 빌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몇 달이 아니었다. 어느새 5해가 흘러 있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법원 기록과 동네 소문을 통해 나는 그들의 몰락을 하나둘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장인과 장모는 퇴직금과 저축, 혼수까지 모두 털어 위자료를 치렀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장인과 장모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창문은 작고 햇볕은 잘 들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상처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었고 전기는 아끼느라 한겨울에도 두꺼운 담요를 덮고 버텼다고 했다. 집 안은 소음도 없고 냉기만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장인과 장모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했다. 예전처럼 외식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식탁은 항상 간단한 밥과 반찬으로 채워졌다. 가끔은 그들이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눈빛을 맞추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장인과 장모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동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저 집이 바로 그 상환자 가족이래. 남편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결국 저렇게 됐구만. 이웃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속삭였고 어떤 이는 그들을 피하며 피해갔다. 장모는 시장에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장모는 자주 외출을 피했다. 예전처럼 동네 시장에 가는 것도 이제는 두려웠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위축시켰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렸다. 매일 집 안에 갇힌 듯 살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줄였다. 그러나 그도 점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가정 파탄 낸 집안의 말로. 청담 레스토랑 사건 기억하나요? 익명의 댓글들이 쏟아졌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이름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라진 명예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일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 사회에서 한때의 명성과 현재의 참담함을 비교하는 재료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이제는 가장 큰 굴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드러나버렸다. 최강민은 업계에서 소문이 돌자 해고되었고 그 후로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는 결국 토목 현장의 일용직으로 나섰다. 그때의 아내가 품었던 새로운 미래라는 환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아내는 그때 나에게 무수한 약속을 했다. 이건 잠시의 일이야.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런 약속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그가 해고된 후 아내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묘한 해소감과 함께 씁쓸한 공허함을 느꼈다. 허상 위에 세운 삶은 결국 무너졌고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최강민은 더 이상 자신이 한때 가졌던 꿈을 쫓을 수 없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때의 성공과 명예는 이제 그에게 멀리 떨어진 과거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강민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년 전 그가 바라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갇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장인의 건강도 나빠졌다. 장인은 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웃 눈에 띄었다고 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남몰래 아픔을 참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려 애썼다. 그의 손목에 있는 노란 띠는 점점 더 흐릿해졌고 그가 일으키던 불꽃 같은 감정은 다 사라져갔다. 장모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 안에만 틀어박혔고 가까스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한때 활기차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말았다. 장모는 세상을 등지고 자신을 집 안에 가두었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집 안은 이제 완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집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예전의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고 있는 내적 고통은 너무나 크고 깊어 보였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으나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이 쌓여온 거짓과 비극으로 얼룩졌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돌아설 길이 없었다. 그 순간조차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전화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졌다. 내 마음은 복잡하고 얽힌 감정 속에서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나는 그 전화와 메시지를 읽으며 마지막까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실감했다. 몇 달이 아니었다. 어느새 5해가 흘러 있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법원 기록과 동네 소문을 통해 나는 그들의 몰락을 하나둘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장인과 장모는 퇴직금과 저축, 혼수까지 모두 털어 위자료를 치렀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장인과 장모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창문은 작고 햇볕은 잘 들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상처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었고 전기는 아끼느라 한겨울에도 두꺼운 담요를 덮고 버텼다고 했다. 집 안은 소음도 없고 냉기만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동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저 집이 바로 그 상환자 가족이래. 남편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결국 저렇게 됐구만. 이웃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속삭였고 어떤 이는 그들을 피하며 피해갔다. 장모는 시장에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가정 파탄 낸 집안의 말로 청담 레스토랑 사건 기억하나요? 익명의 댓글들이 쏟아졌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이름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라진 명예는 돌이킬 수 없었다. 최강민은 업계에서 소문이 돌자 해고되었고 그 후로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는 결국 토목 현장의 일용직으로 나섰다. 그때의 아내가 품었던 새로운 미래라는 환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아내는 그때 나에게 무수한 약속을 했다. 이건 잠시의 일이야.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런 약속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그가 해고된 후 아내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묘한 해소감과 함께 씁쓸한 공허함을 느꼈다. 허상 위에 세운 삶은 결국 무너졌고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장인의 건강도 나빠졌다. 장인은 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웃 눈에 띄었다고 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남몰래 아픔을 참으면서도 집안일을 하려 애썼다.
그의 손목에 있는 노란 띠는 점점 더 흐릿해졌고 그가 일으키던 불꽃 같은 감정은 다 사라져갔다. 장모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 안에만 틀어박혔고 가까스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한때 활기차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말았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으나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이 쌓여온 거짓과 비극으로 얼룩졌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돌아설 길이 없었다. 그 순간조차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전화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졌다. 내 마음은 복잡하고 얽힌 감정 속에서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나는 그 전화와 메시지를 읽으며 마지막까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실감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기록과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더 이상 분노는 남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끝내 스스로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잃은 것들을 많이 되찾았다. 남은 것은 오래된 상처가 응징을 당한 뒤에 냉정한 공허함뿐이었다. 한때 내가 느낀 분노는 결국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쌓아온 결과일 뿐이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세상에 살아가며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였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내 일상을 흔들 수 없다. 나는 다시 삶을 이어갔고 그들이 남긴 잔해는 시간이 차츰 치워주었다. 그럼에도 가끔 밤이면 문득 그들에 대한 생각이 스친다. 법의 판결 이전에도 판결 이후에도 결국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그 선택의 끝이 그들에게는 무너짐이었고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강민 역시 업계에서 소문이 퍼지자 곧바로 해고되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도 흘렸지만 이미 증거와 판결이 모든 걸 막아섰다. 새 직장을 찾으려 발버둥 쳤으나 이력서가 돌아오는 곳은 없었다. 면접에서 이름이 불리면 면접관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초라해졌다.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곳은 토목 현장이었다. 안전모를 눌러쓴 채 삽을 들고 먼지와 땀에 절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한때 내 집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장인의 옆에서 여유롭게 웃던 그 남자가 이제는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유한의 소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다. 허상 위에 세운 삶은 결국 무너졌고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건강마저 무너졌다. 장인은 암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웃 눈에 띄었다고 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큰소리치던 기세는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에 얇은 피부만 남았다. 장모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집 안에만 틀어박혔고 약봉지와 함께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때 내게 사위 덕분에 든든하다라며 웃던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조차 견디지 못해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다. 아내의 모습은 더 초라했다.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고 메시지마저 차단했다. 한때 서로의 어깨에 기대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남은 건 단호한 절연뿐이었다. 아내는 결국 그를 직접 찾아가려 했다고 한다. 퇴근 시간 공사장 앞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서 있었지만 최강민은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모른 척 지나쳤다고 했다.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채 홀로 남겨졌다. 나는 기록과 증언을 통해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법정 기록, 이웃의 증언, 그리고 소문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응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더 이상 분노는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래된 상처가 응징을 당한 뒤에 냉정한 공허함뿐이었다. 그들의 몰락이 내 고통을 되돌려주진 않았다. 다만 세상이 가끔은 공평하다는 걸 증명했을 뿐이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내 일상을 흔들 수 없다. 나는 다시 삶을 이어갔고 내 곁에는 나를 끝까지 믿어준 가족이 있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누나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일터에서 마주한 평범한 하루들이 나를 붙들었다. 그들이 남긴 잔해는 시간이 차츰 치워주었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문득 생각이 스친다. 법의 판결 이전에도 판결 이후에도 결국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결과를 만든다. 그 선택의 끝이 저들에게는 몰락이었고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강물 위로 흩어졌다. 내 손에는 사건 기록이 담긴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시간들이 사진과 서류의 무게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물 위로 던졌다. 봉투는 잠시 물살에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서류가 사라지는 순간 지난 세월의 분노와 상처도 강물에 흘러가 버린 듯했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 귀에는 바람 소리와 물살 소리만이 가득했고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자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뿐.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